안녕하세요. 여비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펴내고 장재웅 작가가 쓴 회사 인간입니다. 오랜 시간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오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도전을 계기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작가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건사를 위해 넘어질세라 뒤처질세라 바짝 졸아가며 항상 피곤함이 어깨에 얹혀있는 자신을 회사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어드릴 회사 인간은 월급쟁이 회사 인간인 작가가 자신을 뿌리까지 파헤쳐 봄으로써 도대체 회사 인간이란 무엇이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책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회사 인간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뭐. 설마 여기보다 힘들라고. 그의 상사는 그를 두고 쓸모없다는 시그널을 오래전부터 보내왔다고 했다. 5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뭘 그리 잘못했는지 그 언저리 비슷한 연배인 임원에게 요새 늘 닦인다. 그의 상사는 언제부턴가 아랫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무시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부쩍 힘들어했다. 20년을 훌쩍 넘긴 월급쟁이 경력에 웬만한 지랄에도 끄떡없는 맷집을 가진 그였다. 상사의 고함이 그를 힘들게 했을 리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힘든 이유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위로한답시고 했던 이런저런 말 끝에 시골가 살겠다는 월급쟁이 빤한 거짓말이 나온 것이다. 인간을 일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모든 것은 희망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 거짓되지 않은 사고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불모의 사고다. 삶의 가치는 그것의 불모성에 의해 측정된다. 까미의 말처럼 회사 인간이 결국 쓸모를 잃고 버려지게 되는 이유는 그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자각이야말로 쓸데없는 것이다. 쓸모라는 짙은 농담, 쓸모 없어진 회사 인간은 유죄라는 자책의 근원을 만유 인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죄가 판명될 것인가. 갈려지고 버려지는 월급쟁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의 손을 잡고 18세기 영국으로 간다. 18세기 영국, 상업의 발달로 상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인구도 늘어났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품은 당시 필수품이었던 양모 가격의 급등을 부추겼고 지주 귀족들은 공유지와 농노들의 땅에 양을 키우기 위해 울타리를 쳐버린다.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흘러든다. 때맞춰 도시 공업지역에 노동 수요가 폭발하며 노동 대중을 양산해내는데 18세기 영국
길 잃은 농노들의 도시행위. 바로 오늘 월급쟁이 회사인간의 근대적 조상이다. 그 배고픔과 고단함이 월급쟁이 종족들의 물적 토대다. 노동은 신성한가? 세상은 그렇다고 말한다. 회사 인간의 입장에선 쉽게 긍정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만약 노동이 신성하다면 인류의 가장 신성해야 할 사람은 노예였어야 했다. 삶을 떠받치는 건강한 노동, 그런 건 믿지 않는다. 신성한 노동,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삶의 벼랑으로 떨어지거나 죽지 않았어야 했다.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노동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되었다. 거의 모두가 누군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지금 18세기 구빈법의 적용을 받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삶을 지향한다면 귀가 잘려나가는 대신 궁핍과 가난에 가차없이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일상,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자유로운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거칠게 말하면 남의 일을 해서 영원히 죽든지 나의 일을 고집해서 굶어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일하는 사람은 쓸모로 갈려지는 구빈법의 시대같이 어쨌든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세팅값이다. 시대와 구조가 만든 세상의 쓸모를 향해 어릴 때부터 강요받고 죽을 때까지 돌진한다.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본 적 없었고 명령으로 둘러싸이도록 항상 극단적으로 조심했으며 자발적 제한조차 원하지 않아서 항상 지시해 주기를 바란 사람.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내린 평가다. 1960년 나치스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정보부에 붙잡혔다. 한나 아렌트는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전범 재판의 전 과정을 루포 형식으로 취재하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썼다. 그녀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피에 굶주린 악당이 아니었다. 수십만 명을 산채로 죽였던 그는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했고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아이히만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 말만 되풀이했고 명령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항변했다. 그녀는 책의 말미에서 악의 평범성이 본 재판의 유일한 교훈이라 말하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하기를 버린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대파멸을 경고한다. 아이히만의 회사 인간을 포갠다. 내가 만약 아이히만이었다면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커다란 피 웅덩이 안에 발가 벗겨진 채 총구가 겨눠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겠는가? 추궁의 화살이 내게로 돌려지는 순간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나로 바뀐다. 법정의 풍경은 80년 후
오늘로 재구성된다. 나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생의 모든 시간을 지시를 따르는 데 썼고 지시에 따른 대가로 받아간 월급이 가족을 살렸는데 그 삶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 거대한 법정에 선 것이다. 나는 조직의 명령 체계에 있었고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에서 그와 표면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다르지 않다. 회사 인간은 세계의 부조리와 세상의 비합리에 무심하다. 상사의 명령에 재빨리 반응하고 정해진 기한에 보고를 마치는 건 신앙인이 지키는 계율과도 같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는 법이고 곧 죽어도 해내야 하는 과업이다. 무리해서 말하면 오랜만에 휴일 가족 나들이에 급한 일이 생겨 회사로 들어오라는 명령에 군말 않고 가족을 남겨둔 채 서두르는 월급쟁이와 수만 명이 절규하는 가스실의 버튼을 하품하며 누르는 아이 희만이 내 눈엔 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 없는 아이 희만도 회사에 목숨을 건 월급쟁이도 비난할 자격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자신을 헌신처럼 내던지고 삶의 모든 가능성을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둘러싸게 만들었는가? 한나 아렌트는 책에서 의미심장한 복선의 문장을 남겨놓는다.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죄인 곳에서는 아무도 유죄가 아니다. 현대는 노동의 시대고 근면의 시대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빨리 일을 해치우느냐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일러 니체는 현대적이고 소란스럽고 시간을 모조리 써버리면서도 자부심에 차 있는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진 근면이라 일갈하며 인류에게 가장 해로운 인간 군상이 바로 회사 인간임을 비틀어 말했다. 니체의 우려와 아이 희만의 생각 없음을 믹서기에 넣고 절묘하게 돌려내면 현대적 회사 인간의 볼품없는 시민성이 갈려나온다. 두 사람은 월급쟁이의 지금과 가장 근거리에 인접한다. 한 사람은 무사유로 시간을 허송하는 인간을 우려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 없는 평범성도 악의 끄트머리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는 누구나 니체의 우려와 아이 희만의 어리석음 사이 어딘가에 있다. 나는 회사 업무와 자기 성장을 연결짓는 세상의 말들을 이젠 믿지 않는다. 자본의 적나라한 형태인 펀드 회사가 클릭 몇 번으로 회사를 사들이고 또 팔아댄다. 사고 팔리는 회사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은 결국엔 금융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 하수인 역할이 지나지 않을 텐데 현대판 마름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며 자기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내게 탐스러울 것인가? 회사, 기업이라는 집단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목표에서 나는 어떠한 정당성도 보탤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월급과 맞바꾼 삶치고는 모욕적인 배역이라 늘 생각한다. 월급쟁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 희만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몸부림친다. 생각 없이 스스로를 일상의 평범성으로 밀어넣으며 잔인한 웃음을 짓고 싶진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만이 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꽈미는 부조리한 삶은 살 가치가 있는가를 묻고 추론되는 대답에 따라 실제 자살을 대비했었다.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자신은 곧바로 행동하리라 선언했던 까미는 화려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살을 논했던 쇼펜하워를 버러지로 봤는데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그의 사유의 파괴력에 압도된다. 그 엄정한 태도를 그대로 가져와 무서운 밥의 파괴력 앞에서 나는 아이만이 아닐 수 있는가를 다시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고 질문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누구의 명령도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주인의 도덕이다. 그 반대편에 있는 평균성, 평범성은 곧 노예의 도덕이다. 모든 회사 인간은 자발적으로 평균성에 미끄러져 들어간 노예다. 사회의 구조와 형태가 회사 인간을 부조리로 밀어넣었지만 비록 침묵을 예견했더라도 세계를 향해 묻지 않았고 부조리를 인지하고도 스스로 그 정체성을 죽이지 못한 죄는 확연하다. 아이 힘 안에 돌을 던질 수 없다. 회사 인간이 죄 없다는 앞선 말을 고쳐야겠다. 누군가 노동과 노예의 차이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얼른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는 나를 제쳐두고 그는 성급하게 말을 이어가더니 결국엔 주인의식을 침튀기며 논했다. 그 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머릿속에서 얼른 지웠지만 내내 석연찮다. 노동절에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가운데 30%라고 한다. 주인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노예의 모습을 본 것 같았는데 주인의식을 뒤집어 쓴 그 모습이 이 시대에 월급쟁이들의 도덕으로까지 격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던 것이다. 주인의식은 마름이 하는 생각이다. 주인은 주인의식이 필요 없다. 주인의식은 주인 아닌 자들이 주인을 대리해 일을 도모해야 할 때 생겨난다. 주인의식은 자신이 노동자라 생각하지 않는 주인의 버금간다 여기는 고급 노예들의 생각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의식하는 것이 주인의식이라는 우스갯소리는 슬프다. 그것은 주인의식을 외치는 자들에게 보내는 안쓰러운 한계에 대한 조롱이다. 오직 고급 노예만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로마인들에 따르면 노예는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이다. 로마 시대는 물론 근대 이전의 경제활동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엄격하게 구분된다. 근대 이후로 들어서면 사회 계층적 경계는 흐릿해지지만 심층적 관점에서 계급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주인의식이 함양된 자발적 노예가 많아져 제 자신을 노예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됐을 뿐이다. 이쯤 되면 월급쟁이 회사인 간의 제일 큰 적은 자본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어쩌면 같은 월급쟁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와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는 월급쟁이다.
명령을 받던 자가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시킨 일을 하다 비밀을 다루게 된 월급쟁이로 되는 순간 다른 월급쟁이를 더 악랄하게 쥐어짜기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자폐적 착취 같은 것. 실제 상위 1~2% 임원급은 20%가량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안온한 삶을 보장받는다. 그 아래 20%가량의 노동자는 나머지 80% 노동자의 더욱 심화된 착취를 조건으로 중산층화된다. 흑인은 흑인이다. 그런데 일정한 관계들에서 그는 노예가 된다고 마르크스가 말했을 때 노예는 흑인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작동되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것은 누구든 관계에 의해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관계 안에서 월급쟁이가 되고 회사 인간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다른 존재가 된다. 사실상 가축이 된다. 현대사회는 어쩌면 범람하는 가축 인간의 사회인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그리고 노예 해방 이전의 미국 남부, 조선 초기 같은 전통적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이지만 오늘에 이르면 국민 대부분의 사람이 임금을 받는 노예다. 주인은 자본이고 이 체계는 극단적 형태의 노예제 사회인 셈이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두 가지 소망을 갖는다. 고급 노예가 되는 것과 친절한 주인을 만나는 것. 전자는 이미 오늘날 부모들의 소망이자 교육의 목표가 됐고 후자는 노예가 친절한 주인을 만나면 스스로 노예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돼 철저한 구조 속에 매몰된다. 회사 인간은 저 두 가지 노예의 소망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결국 자유로운 회사 인간의 출발은 자신이 노예임을 자각하는 노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노동자에게 머리가 달려있음을 불평했다. 그는 대량 생산 방식의 초석을 다지며 현대 경영을 잉태한 자로 여전히 추앙받는다. 그의 불평은 발전을 거듭한다. 오늘에 이르면 모든 생산과 분업화 작업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머리가 없어도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다. 회사 인간은 혁신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다. 나 또한 세상의 프로파간다를 알아채지 못했고 개인적 감토와 조직적 추앙에 취했었다. 난 고백한다. 자기개발, 학습, 진보, 획득에 몰입했었고 조직의 혁신은 확장된 자기개발에 지나지 않았다. 혁신이란 것은 비록 월급이 궁하다는 실존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설사 그 길을 가는 중에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써 얻는 무지보다 나을 게 없을 것 같다. 생산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자들이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지만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 주인의 승리라 불릴만하다. 이른바 임금 수준이 높은 고급 노예를 구분했고 주인과의 대등함을 넘어 자신이 바로 주인임을 자각하는 노예를 만들었다.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창의적일 것을 요구하며 일부 선진적이라 일컫는 회사는 필요하면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얻어진 이문이 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인의 논리를 교묘하게 선치하고 자본 아래의 그 구조를 공고히 한다. 노동의 메커니즘은 이 사회를 떠받치는 경제의 근간이다. 학교에서 줄기차게 배운 경제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으뜸이다. 내 아이 학원비도 내게 하고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고등어로 가족의 배도 불린다. 그럼에도 미래는 불안하다. 반복되는 업무는 지겹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굴욕적인 것이어서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하루를 패배하며 시작하는 월급쟁이에게 노동은 양가적이다. 될 수 있으면 적은 시간을 일하고 가능하면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수없는 야근과 철야에 일한 만큼의 대가만이라도 바라는 건 욕심이 된 지 오래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과연 시간에 맞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내세운 주장에 따르면 중세시대 사람들은 1년 중 반 정도만 일을 했다고 한다. 공휴일은 141일이나 되었다고 설명하며 영원히 노동으로 고통받는 일하는 현대 인류, 회사 인간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사실을 보충하면 13세기 영국의 농노는 일주일에 31시간 노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리오 휴버먼은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에서 농노는 제경작지에서 노동하는 3일 동안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경작지에 대한 점유권과 상속권도 농노가 가졌다고 한다. 말하자면 농노는 일일 5시간 노동에 무상 제공되는 주택과 평생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으로서 주택과 고용을 자식에게 대물림했다. 또한 농한기 몇 달은 일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행사와 마을 축제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여유를 보냈다. 무엇보다 오늘 회사 인간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없었다. 오랜 역사적 사실을 덧붙이면 3200년 전 대규모 토목공사로 혹독했던 람세스 2세 시대의 석공들도 일주일에 이틀은 일하지 않았다. 회사 인간의 삶은 역사적으로 결코 우월하거나 진보되지 않았다. 나는 월급쟁이다. 18년을 회사 인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늘 노동했고 월급으로 생활했다. 생활. 이 평범한 말이 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말인지 나는 안다. 단지 살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 내 모가지를 움켜잡고 옴짝달싹 못하는 에반스 매듭으로 매일을 조여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다. 그렇다고 대중적 소확행에 안주하여 쪼그라드는 삶은 못마땅하다. 반복의 지겨움, 지시의 굴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지낸 지난한 내 월급쟁이 회사 인간의 정체성은 기랑하는 두 가치, 내 안의 자유인과 외화된 노예는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이 질문에 화려하게 대답한다. 칸트의 정언명령 같은 결론을 이미 내리고 희망을 사주하며 끝내는 자기계발이라는 지점에서 수많은 회사 인간들은 좌절하고 엎어진다.
자기 개발을 주술처럼 여기는 사람들 또한 회사 인간이다. 무엇이 모자라 더 나은 자신이 개발되어야 하는가를 물으면 자기 개발이라는 말의 허황됨을 자각하게 된다. 자기 개발은 회사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수능 상태를 뛰어넘어 회사 인간이 자신에 대한 주인의 고민과 수고를 분담하는 일이다. 내가 더 효율적으로 착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나의 지적,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노예가 자신을 채찍질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개발은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에 의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요령으로서의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중에 겪게 되는 풍부한 삶의 경험 외엔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 구조주의가 하사한 면죄부로 인해 회사 인간은 역사 앞에 그 탄생과 전개 과정에서 태생적이고 존재적으로 죄 없음을 판결받았다. 회사 인간의 굴욕은 무죄다.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여전히 개운하지가 않다. 사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우린 묻지 않을 수 없다. 높은 가격의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 되어버린 세계와 그것이 전진하는 세계의 본령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온전하고 의젓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상품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특별하고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 살아야 할 가치를 묻는 건 허망한 일인가? 그렇다면 회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철학자들의 해답을 들어볼 차례다.